어쨌든 원래 원곡이 있는 거죠.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서 엘 아레글리또라는 곡을 찾아보시면 원곡이 있습니다. 네. 하바네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에서는 이거 원작자 있는 곡을 이렇게 표절해도 되는 거냐라고 난리가 났지만 사실 이게 표절 시비까지 붙지는 않은 이유가 이미 내가 카르멜, 내 사랑 카르멜 내가 죽였어. 나를 체포하시오. 절규하면서 오페라는 끝이 납니다. 강렬하죠. 강렬하네요. 예. 그리고 카르멘은 굉장히 화려하게 입은 상태이고, 그렇죠. 그리고 도노세는 완전 페인이 된 상태에서 극한까지 가는. 그렇죠. 특히 그 사막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나누는 이중창, 네. 막 아주 극적이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무대 위에 오르는 성악가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도노세 역을 맡는 테너들은 마지막이 되면 진짜 자기 스스로 막 빙의가 돼서 눈이 뒤집힐 정도다. 그 정도로 음악 자체가 몰입하게 만드는 음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 플루트나 클라리넷 하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간주곡이 그렇죠. 이막과 사막 사이에 간주곡에서 플루트가 엄청 고생하죠. 하프 선율을 맞춰서. 근데 그런 건 또 정말 아름답고 그렇죠. 프레이즈가 긴 음악이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진짜 강렬하고 리드미컬한 곡들이 어우러지고, 이런 것들이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프랑스적인 요소도 있지만 진짜 그렇죠. 이탈리아적인 요소도 있고. 이탈리아적인 요소, 스페인적인 요소, 또는 오케스트라의 강력함은 또 약간 독일적 요소도 있고, 굉장히 그 당시 1870년대에 유럽 전역에 음악계의 모든 음악적 요소가 응축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정말 오케스트라 측면에서도,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연주하기는 힘들겠지만 아까 플루트 혼자 독야 청청 빛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아기자기한 부분과 강렬한 부분, 그 리드미컬한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촘촘하게 맞물려 있고, 드라마적으로도 눈을 뗄 수 없게 느려지는 부분이 없죠. 아주 강렬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리아가 부족하냐? 아리아는 그냥 쉴 새 없이 나오죠. 그리고 중창도 아리아도 모두 합창까지도 심지어 어린이 합창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19금 내용의 참 그 어린이 합창도 나오고. 지루할만 하면 어떤 선율이 빛난다든가, 그렇죠. 아리아가 나온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작 소설은 이 정도로 강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작 소설은 그 작품 자체도 짧지만 구성 자체가 액자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작중 화자가 있는데, 이 작중 화자가 그 밀수꾼 보디가드인 바로 도노세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극중극처럼 돼 있어서 오페라로 만들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예 액자 구조를 벗어버리고 그냥 도노세 이야기만 빼놓은 거죠. 내가 옛날에 어땠냐면 이러면서 그렇죠. 들어가는 걸 아예 삭제해버린 거죠. 라떼는 말이야 이걸 없애버린 거죠. 그러고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게 오페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고, 또 한 가지 오페라적인 각색을 굉장히 잘한 게 캐릭터 밸런스가 완벽합니다. 사실 도노세 드라마틱 테너가 맡아야 되죠. 센 목소리죠. 그리고 카르멘 메조 소프라노 굉장히 드라마틱한 목소리입니다. 둘이 한마디로 그 오페라에서 이 둘이 붙는 장면을 보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눈빛이 막 이글이글 거려가지고 막 보다 보면은 멋있긴 한데 막 너무 피곤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미카엘라라는 리릭 소프라노 배역이 나옵니다. 미카엘라라는 도노세의 약혼녀는 원작 소설에는 없는 인물입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이 미카엘라라는 인물을 굳이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오페라를 보러 갈 때 아까 프리마돈나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일반적인 오페라 애호가들은 센 캐에 그 메조소프라노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여주인공일 프리마돈나일 경우에는 피곤하죠. 그게 사실은 일상적이진 않습니다. 우리는 오페라 가면은 뭔가 청순가련한 여주인공이 리릭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쁜 노래를 우리가 원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오페라는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청중들에게 정서적인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센 노래만 나오다가 중간에 갑자기 미카엘라가 잠깐 등장해서 산속에 찾아와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1막에서도 어머니의 편지를 전해주고, 어머니의 편지를 전해주면서 도노세에게 키스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도노세와 카르멘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중창이 가능한 그런 캐릭터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미카엘라가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설이 아무리 좋아도 소설이나 연극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각색을 해가지고 오페라로 만들 때 또는 현재로서는 뮤지컬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보여주는 각색의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푸치니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발췌를 잘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작이 좋다고 해서 원작을 잘 살리는 그런 것이 오페라나 뮤지컬로서 했을 때에 성공을 할 것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작을 각색하는 걸 굉장히 잘한 작품이고 또 쉴 새 없는 음악의 폭포수,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모든 걸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페라 완전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카르멘 캐릭터가 원래 대본에는 사실 그 원작 소설을 읽어보면 카르멘이 강렬한 집시 캐릭터긴 하지만 카르멘 캐릭터가 오페라만큼 강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카르멘 캐릭터를 오페라적으로 만들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카르멘 캐릭터가 사실은 비제가 젊은 시절에 보았던 한 여인을 모델로 새롭게 재창조된 캐릭터입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원래 별명이 원래 무희 출신 아주 그 섹시한 여성인데요. 무희 출신의 무희로서의 별명은 라 모갸도르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이 모갸도르라는 거는 참 재밌는 게 그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대서양 연안 해안에 있는 에사우이라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의 별명이 모가도르였습니다. 근데 왜 이분의 별명이 모가도르였냐 하면은 그 에사우이라 항구는 대서양 항해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배가 거기를 들르지 않고서는 대서양 항해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가 다 집결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몽마르트르의 그 클럽에서 이 모가도르가 춤을 추면 모가도르 항구에 배가 다 모이듯이 모든 남자들이 이 여인에게만 몰려들었다라고 해서 모가도르였던 분인데 구릿빛 피부에 굉장히 이 스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모가도르 원래는 이 셀레스틴 베나르라는 본명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입지전적인 무용수인 게 자기만의 매력으로 나중에 샤브리앙 백작 부인이라고 해서 백작 부인까지 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백작 부인이 어린 시절 비제의 별장 옆집에 살았던 거죠. 왠지 모를 그런 고혹적인 신비로운 분위기에 팜파탈 같은 이런 여인을 보았던 그 기억이 결국은 오페라에서의 카르멘 캐릭터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이 카르멘의 등장 장면에서 나오는 아리아 하바네라입니다. 이게 원래는 비제의 원래 악보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페라 신작 초연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연습을 할 때 가수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당시 파리에서 최고의 메조소프라노였던 이 셀레스틴 갈리 마리에라는 최고 메조소프라노가 등장해서 굉장히 자존심 강하게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뭔가 만족하지 않는 거죠. 비제한테 이 등장 장면에 이 센 캐릭터가 나오면서 뭔가 하나 빵 터뜨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임팩트가 좀 부족해요. 얘기를 한 거죠. 비제가 무려 13번이나 아리아를 지어서 줬다고 합니다. 다 퇴짜 맞은 거죠. 첫 등장 장면에 센 거 하나 달라 그랬는데 아리아를 계속 13번이나 지어줘도 이거 아닙니다. 이거 모차르트 아니라고요 우리 이러면서 하니까 갈리 마리에가 이제 비제한테 얘기하는 거죠. 없는 아이디어 쥐어짜지 말고 요즘 그 파리 시내 술집에 가면 스페인 민요들이 유행이니까 본고장 스페인 민요 같은 거 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얻어봐라 라고 했는데 비제가 최근에 내가 술집에 갔다가 들은 스페인 민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써보자 라면서 민요라는 거는 작자 이상이니까 막 쓴 거죠 그냥. 이걸 저작권이 없으니까. 저작권이 없으니까 편곡했는데 이 오페라가 발표되고 나서 스페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원작자가 있었던 거죠. 하바네라가? 네. 그게 알고 봤더니 이 세바스티안 이라디에르라는 작곡가가 쓴 곡이었습니다. 이
라팔로마라는 곡 아시죠? 네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그 라팔로마라는 비둘기라는 유명한 곡을 작곡한 이라디에르라는 작곡가가 쓴 엘 아렐리또라는 이게 그 뭐 저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단어가 안 나와 있는데 뭐 작은 새 뭐 이런 뜻이라고 네. 하는데요. 어쨌든 원래 원곡이 있는 거죠.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서 이 그 엘 아렐리또라는 곡을 찾아보시면 원곡이 있습니다. 네. 하바네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에서는 이거 원작자 있는 곡을 이렇게 표절해도 되는 거냐라고 난리가 났지만 사실 이게 표절 시비까지 붙지는 않은 이유가 이미 카르멘이 1875년에 초연되기 10년 전 1865년에 이라디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비제 또한 이 곡의 표절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카르멘 오페라 초연 석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라디에르의 이 원곡 스페인 가곡이 그냥 있었으면은 못 찾았을 수도 네. 있는 곡인데 비제의 카르멘의 하바네라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윈윈이라고 보죠. 뭐 어쨌든 이 작품은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오페라 완전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이 작품이 오페라 역사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이 작품이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페라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어떤 분기점을 마련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극 오페라와 희극 오페라가 있죠. 18세기에 두 오페라는 분리가 됩니다. 원래 비극 오페라라는 건 소재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비극이라는 것 자체, 이 트레저디라고 하는 거는 옛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 페리포이티키스라는 시학이라는 유명한 저술이 있죠. 그 안에 보면 트라고이디아라고 해서 비극론이 있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론에서 비극의 주인공은 항상 비범한 인물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법칙 같은 거. 그렇죠. 대체로 비극이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려면 비범한 이야기여야 한다. 비극의 주인공은 헤라클레스라든지 페르세우스 같이 신의 피를 이어받은 반인 반신들인 거죠. 네. 그렇거나 아니면 나중에 후대로 내려오면 귀족이나 영웅 이런 사람들만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비범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죠. 괴물을 퇴치하거나. 네. 그렇지만 이런 영웅적인 그 뭔가 두드러진 업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것도 특별한 인물들의 특권이다라고 옛날엔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렇게 비범한 사람도 저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다니 라면서 보는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의 얼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비극들은 대체적으로 나중에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쉴러 같은 사람들이 서민 비극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굉장히 비극의 주인공들 보시면 전부 귀족이나 영웅들입니다. 네. 신화 속 인물이거나.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검열을 피하기가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왕들의 이야기에서 왕이 죽는 얘기 이런 거 다루는데 아니 왜 이 왕이 죽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검열관이 얘기하면 아니 그거 신화 속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검열 피하기도 좋기 때문에 비극의 소재, 비극 오페라들 한번 보시면 90% 이상이 이런 그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85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사실주의, 자연주의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에밀 졸라 같은 작가들이 왜 우리 일반 서민들의 비참한 삶을 자꾸 낭만주의적으로 포장하려고 하느냐. 네. 서민들의 비참한 삶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감없이 낱낱이 까발려야 된다. 그래서 리얼리즘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오페라가 바로 1875년의 카르멘입니다. 그러니까 카르멘의 여주인공, 비극 오페라, 주인공이 죽는 비극 오페라인데 여주인공 보시면 유럽에서도 가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네. 집시 여인이죠. 귀족도 아니고 비범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런 인물이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의 서민들 또는 하층민들의 삶 속에 얼마든지
비참한 비극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많다라는 거를 오페라로 보여준 거의 최초의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이 탄생하면서 1890년대, 그러니까 대부분 1850년대에서 60년대에서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네. 고원저리 나이대의 작곡가들이 파리 유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때 이제 파리에서 카르멘을 본 거죠.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신선한 얘기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네. 예, 이거 비극론의 어떤 얼개 이런 거 다 필요 없네. 주변의 사실주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 예를 들어 뭐 저잣거리에서 듣는 이런 이야기 가지고도 비극 오페라 충분히 되는구나. 그리고 오케스트라 얼마나 멋있냐. 이렇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189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바로 베리즈모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베리즈모라는 것은 이탈리아어로 베로 하면은 그 사실이라는 네. 거고 그 뒤에 사상, 이즘을 붙이는 건데 결국 이탈리아의 사실주의 오페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1890년작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마스카니에 그리고 1892년작인 레온 까발로의 팔리아치 같은 작품 보시면 주인공들이 다 서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팔리아치 같은 경우도 가장 그 사회에서 천대받던 광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감정을 가지고 처절하게 뭐 살인도 일어나지만 비극 속에 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이런 작품들의 운동을 카르멘이 이미 15년 전에 네. 제시한 거죠. 네. 카르멘의 자극을 받아서 1890년대 이탈리아 오페라에 큰 물줄기를 형성한 베리즈모 오페라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극의 소재 제한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비극의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오페라의 지평을 이렇게 확장시킨 작품이 카르멘이기 네. 때문에 카르멘은 항상 이렇게 음악적으로도 그렇지만 드라마적으로도 그 작품의 의미적으로도 되짚고 되씹어 볼 그런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카르멘이라는 작품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된 데에는 오스트리아 빈의 공헌이 크게 있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카르멘이 파리에서 네. 초연이 됐을 때는 실패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폭발적인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이 1875년 같은 해의 가을에 빈 궁정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이 된 거죠. 네. 최신 작품으로. 비엔나 남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독일계 사람들 항상 이 엄격한 네. 생활 풍습 속에 있다가 이런 자유로운 작품을 보고는 완전 브람스가 네. 수십 번을 봤다고 하니까요. 와.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비엔나 사람들이 열광했으면 나중에 파리에서 비엔나의 성공을 보고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작품이었나? 그러면서 나중에 파리로 역수입이 돼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됐기 때문에 네. 참 어떻게 보면 지금도 세계 최고의 극장인 빈 슈타츠호퍼의 그 공로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제는 이런 과정들을 다 못 보고 세상을 네. 떠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리스모라든지 이런 게 있을 줄은 생각을 꿈에도 생각 못 하셨겠죠. 더군다나 이 작품 하나로 자기가 음악사에 이렇게 길이 남을 작곡가가 됐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아리아, 간주곡, 뭐 처음 도입부부터 마지막까지 각기 다 따로도 연주되잖아요. 모든 그렇죠. 곳에서. 모음곡으로도 연주가 되고 그것도 여기서 또 그 어떤 영감을 받아서 카르멘 판타지 뭐 이런 그렇죠. 곡들도 많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소재가 강렬한 만큼 뭔가 그 자극만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자극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산적인 자극을 주는 네. 작품이기 때문에 참 이 카르멘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이 역시 초보가 듣는 오페라라고 흘려들을 작품이 네. 아니고 굉장히 꼼꼼하게 귀 기울여 물론 그냥 흘려들으셔도 좋긴 합니다. 그냥 배경음악으로 놔둬도 그래도 되지만 네. 3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는 그런 작품이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신경 써서 한 들여다볼 번쯤 가치가 있는 곱씹어볼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는 명작 중의 명작이죠. 네. 네, 오늘 카르멘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예. 해봤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오페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